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먼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시청자분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유지욱이라고 합니다. 약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 연구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실제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에 적용도 하고 있는지 또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그 간단히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병은 뇌혈관이 이제 좁아지거나 막히는 그런 희귀한 뇌혈관 질환입니다. 정상인은 좌측에 이제 보이는 사진처럼 두 개의 내경동맥, 그리고 두 개의 중대뇌동맥, 그리고 전대뇌동맥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모야모야병 환자들은 정상인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시작되는 부위인 내경동맥의 이 끝부분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히고요. 두 번째는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비정상적인 약한 혈관들이 풍부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 환자분의 뇌혈관 조형 검사 사진이고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내경동맥의 끝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 정상인한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야모야 혈관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병은 인종적인 그런 특색을 갖는 질병인데요. 유럽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서양에 비해서 적어도 5배 이상 많은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병이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아든 성인이든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인데요. 뇌졸중이란 말은 크게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뇌졸중 증상이 이 모야모야 환자한테는 20세 미만에서는 대부분 뇌경색으로 발견되는데 반해서 성인의 경우에서는 뇌출혈로 상당수 병원으로 오시게 됩니다. 또 가족력이라는 것은 3대에 걸쳐서 직계가족이나 사촌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가 2명 이상일 때 가족력이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병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들의 10명 중 1명꼴로 그렇게 가족력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모야모야 병에 대한 이제 최신 정보들하고 이에 바탕한 치료 전략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2011년에 일본에 있는 두 개의 연구기관에서 모야모야 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최초로 발견을 했었는데요. 이 유전자는 염색체 17번에 위치한 RNF213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 RNF213 유전자가 모야모야 병과 관련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감수성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인에 비해서 해당 질환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그런 유전자를 말하고요. 반면에 감수성 유전자라는 것이 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원인 유전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이런 논문들을 보면요. 한국 환자들의 80%, 일본 환자들의 90%에서 이 RNF213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었고요. 반면에 정상인들에게서는 한 3%만 문제를 보여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지브라피쉬라는 이제 물고기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RNF213이 결여된 이 물고기에서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 RNF213 유전자의 유부나 어떤 표현 타입에 따라서 이 병의 심각도 아니면 이제 발병 시기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기도 하여서 결론적으로 현재 실제 병원에서 이 RNF213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는 환자 그리고 환자의 직계가족들의 어떤 모야모야병 발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또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출혈성 모야모야 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출혈성 모야모야라는 건 뇌출혈을 동반된 모야모야 병을 말하는데요. 과거 20여 년 전만 해도 이 출혈성 모야모야 병에 대해서 바이패스 수술을 하는 것이 다시 출혈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 없냐에 따른 논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바이패스 수술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본의 20여 개의 병원이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마지막으로 2014년에 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연구를 이제 잼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에비던스 레벨이 높은 이제 무작위 대조 연구로서 뇌출혈이 있는 모야모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이제 수술한 그룹으로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약물 치료만 한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5년간 지켜봤었는데요. 그 결과 약물 치료만 한 그룹에서 31.6%에서 이제 뇌출혈이 다시 재발한 데 반해서 수술한 그룹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10% 내외에서만 재발을 보여서 이렇게 출혈성 모야모야 환자들한테서 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잼 트라이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 추가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뇌출혈이 발생한 이제 위치에 따라서 뇌 앞쪽에 발생한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서는 전방출혈 그룹, 그리고 뒤쪽에 발생한 경우에는 후방출혈이라고 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전방출혈이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한 그룹과 약물 치료한 그룹에서 어떤 재출혈 발생률이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서 후방출혈한 그룹에서는 수술한 그룹에서 약물 치료한 그룹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그런 뇌출혈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전방 출혈에 비해서 후방 뇌출혈이 훨씬 더 높은 재출혈 발생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결과를 2016년에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2년 뒤에 또 다시 연구를 이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연구는 이제 모야모야 혈관들을 위치에 따라 분류하였고 앞에 있느냐, 이제 뒤에 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이제 관찰된 그룹에서는 아주 높은 연간 13%나 되는 높은 이런 재출혈 발생률을 보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 후방 모야모야 혈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작년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발달한 경우에 파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금년에 모야모야 병이 있지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환자에 대해서 추적 관찰 연구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결과 총 109명의 환자 가운데서 6명의 환자에게서 뇌졸중이 발생했었고 그 중에 5명에게서는 뇌출혈, 1명에게서만 뇌경색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무증상 성인 모야모야 환자에게서 꽤 높은 정도의 어떤 뇌출혈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무증상 모야모야 환자에 대한 이 뇌출혈에 대한 위험 요인을 분석할 결과 역시 그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발견되는 경우에 뇌출혈 발생이 높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렇게 무증상 환자이지만 또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모야모야 병은 환자 개개인에 따른 어떤 적합한 치료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야모야 병의 이름은 다 진단은 같을지라도 환자들의 혈관 상태나 어떤 임상 증상 같은 게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환자들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고 그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가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좀 보자면요. 환자분들에 대한 이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환자분들이 뇌졸중,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경우에서는 가능한 수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편이고요. 하지만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 병의 예후가 일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수술을 통한 혈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모야모야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 수술 방법은 크게 이제 뇌혈관에 직접적으로 두피혈관을 연결하는 직접 바이패스 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떤 신생혈관 발생을 유도하는 그런 간접 바이패스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표현을 하자면 간접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직접적인 혈관을 연결하는 거 없이 근육이나 혈관 등을 그냥 뇌 표면에 고정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 경우에 보통 한 1년 후에 신생혈관이 이렇게 자라나서 수술을 하고, 하지만 이 방법이 이제 즉각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내일 이렇게 다음날 즉각적인 혈류 개선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직접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서는 두피혈관을 직접 뇌혈관에 연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혈류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그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성에서 나오는 그 모야모야병 가이드라인을 많이 이제 참고들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아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는 직접법이나 간접법 모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특히 성인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간접 수술법의 효과는 좀 더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방법별로 각각의 이렇게 장단점을 이제 제가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이런 표가 이게 이제 치료 방법 간에 뭐가 더 좋고 나쁘냐를 따지는 그런 우월성을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비용이 덜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혈류 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그 간접 바이패스 수술법 같은 경우에서는 수술 난이도가 쉽지만 혈류 개선에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직접 바이패스를 이용한 수술법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숙련도나 난이도가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뇌혈관 외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제 수술 방법은 즉각적인 어떤 혈류 개선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이 영구적인 수술 합병증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 간접법과 직접법은 그렇게 차이가 좀 미미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각 증상에 따른 어떤 치료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뇌경색성 모야모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뇌 혈류량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뇌혈량 검사를 통해서 머리에 피가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요. 일반적으로 혈류량 저하를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서는 뇌경색 발생률이 이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혈류 개선을 통해 뇌경색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여드릴 환자는요, 체육 시간에 이제 갑자기 발생한 이제 우측에 팔다리 마비 증상하고 말을 못하는 걸 이제 내원한 14세 여자 환자인데요. 혈관 조영술에서 보면 이렇게 좌측에 모야모야 병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 혈류 검사를 보면 좌측의 뇌 운동 영역에 이렇게 혈류 저하가 있는 게 보이는 반면에 MRI에서는 아직 뇌경색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소견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뇌 혈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두피 혈관을 이용을 해서 직접법과 간접법을 둘 다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동시에 약물 치료도 이렇게 유지를 하였었습니다.
수술 2일에 찍은 뇌 혈류 검사 사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전에 비해서 혈류량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호전된 것이 이제 관찰이 되고요. 4년 후에 관찰한 이 혈관 조형 검사에서도 아주 좋은 어떤 바이패스 혈류 상태를 보였었습니다. 장애나 재발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출혈성 모야모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뇌 혈관 조형 검사를 통해서 뇌출혈에 취약한 터지기 쉬운 모야모야 혈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혈류 검사를 통해서 또 뇌 혈류 저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류 개선을 통한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갑작스런 의식 저하로 이제 내원한 42세 남자 환자 사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CT에서 좌측 뇌에서 이렇게 하얗게 뇌출혈 소견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뇌혈관 조형 검사를 했었는데 좌측 뇌에 이렇게 모야모야 혈관이 보여서 이렇게 모야모야 병으로 진단을 할 수 있었고, 특히 후방에 이렇게 위치한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또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특수한 이런 혈관 MRI를 통해서 이 모야모야 혈관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조형 검사에서 이렇게 조형이 잘 되는 것으로 보여서 그 결과 이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파열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는 이렇게 직접 바이패스 수술을 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두피 혈관이 이전보다 한 2~3배 정도 이렇게 굵어져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1년 뒤에 이렇게 혈관 조형 검사를 했을 때 이전에 이 뇌출혈을 이제 유발했었던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이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환자 이제 3년간 이렇게 출혈 재발 없었고요. 현재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야모야 관련된 유전자 RNF213이 이제 발견이 돼서 현재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혈관 조형 검사에서 보이는 이런 후방 모야모야 혈관은 어떤 뇌출혈 발생과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서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 증상 유무에 따른 어떤 맞춤형 치료가 환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것들은 이제 Q&A로 통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램맘님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치료약이 있어 완치 가능한가요? 미리 알아보고 검사할 방법이 있는지, 잘 생기는 체질이 있는 건지요? 만약에 이 병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요. 가족력이 보통 한 10% 내외로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요. 많이 잡으면 한 20%까지도 있다고 보는데요. 직계 가족이나 사촌 중에 이런 병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나 아니면 간단한 MRI를 통해서 이 병을 의심하는 게 가능하고요. 현재까지 이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에 따라 적절히 이제 치료를 잘 한다면 이런 거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를 하는데 충분히 수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MO2분의 질문이신데요. 6세 때 모야모야 수술 14년 정도 지났고, 주기적인 MRI는 결국 찍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모야모야 병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막히는 어떤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병의 어떤 진행을 체크를 한 번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뭐 2년 내지 3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MRI 찍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손발이 차가운 게 관련이 있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게 없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환자분들 가운데 아드님처럼 자식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손발이 늘 차갑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약을 쓰거나 아니면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이런 치료 방법은 있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증상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링님 질문인데요. 예, 그 모야모야병과 이제 임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어, 최근에 나온 결과들도 어떤 임신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혈압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 모야모야병의 환자들한테서 어떤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어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 연구가 진행됐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진 않아서 어, 임신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있진 않겠습니다. 또 유전이 되느냐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지 이 가족력이 결국 10% 내외로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10%지만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 님의 질문인데요. 글쎄 단순히 저 신장 수치만으로 저 모야모야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뭐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모야모야 병 같은 경우에 보통 한 30%에서 이렇게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이 신장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순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모야모야 병과 어떤 신장의 어떤 이런 기능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앞으로 더 치료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니님은 이제 모야모야 병이 건망증과 관계가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글쎄요, 사실 이 모야모야 병이 이제 오랜 기간 이환이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본인이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면 사실 인지 기능에 이제 충분히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는 이유 중에 혈류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혈류 개선을 통해서 뇌졸중 예방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고요. 모야모야병 때문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이제 뭐 전두엽 같은 부분에 만약에 온 경우에 분명히 인지 기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인지 기능이라고 하면 또 이제 기억력과도 충분히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서연님, 초록초록님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 많은 환자분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진단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사실 이 병이 결국 발견되는 원인은 증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뇌졸중 증상의 결론은 소아 때 나타나느냐, 성인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발병 시기가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충분히 선천적인데 있는데 증상이 없다면 아마 그때 발견이 되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서 이제 모양 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서연님은 양팔 저림 두통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MRI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병을 의심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모야모야 병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나요?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유전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야모야 환자는 물론 이 모야모야 환자에게서 이런 그 삭센다나 뭐 위고비의 어떤 연구 결과는 사실 지금 나온 스터디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당뇨 조절도 중요한 그 모야모야 환자의 약물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 뭐 가능하진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카리브님은 7살 아들이 수술하고 예,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 검사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2월에서 지금 거의 뭐 10개월 정도 지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평범한 그런 케이스들보단 조금 안 좋지는 예후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피라이프님은 모야모야병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좀 더 이 검사 결과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과 병원에서 보인 그 조형 검사나 MR에서 보이는 어떤 소견과 어떤 명확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버블버블님은 이분은 혹시 모야모야병 수술 후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일반적으로 합병증이 없다면 영구적인 합병증이 없다면 일상생활에 큰 변화는 사실 없고요. 하지만 뭐 이게 적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 수술 후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그런 영구적인 합병증이 또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서는 좀 일상생활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하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지금 그건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청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